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고 거기에 대출까지 가장 많아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하락 패턴은 97년 IMF 당시에 일어났던 이런 급락형 패턴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사야 될 타이밍인가 하는 거 진짜 많이 물어볼 것 같은데, 왜냐면 다들 안 사니까. 지금 당분간은 쳐다보면 안 되죠.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21년 초중반인가? 자기는 올라가는 이거를 참 견딜 수가 없대요. 1년, 2년 뒤부터는 박살이 날 건데, 아니, 그걸 왜 못 견디냐. 왜냐면 자산이 되게 크잖아요. 그쵸. 부동산이라는 게 몇 억씩 하는 건데, 20, 30%만 떨어져도 몇 억이 날아가는데, 그걸 이래서 모으려고 해봐요. 안 되잖아요. 네. 내가 어떤 데이터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해석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지표들만 보게 되면 지금 경기가 좀 힘들지만 좀 더 오를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좀 더 내가 여기에 연관이 있는 데이터들만 모아가지고 본다면 지금 시장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보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고, 그게 이제 단순하게 부동산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부동산이랑 금융이랑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대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대체적으로는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은 대체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십몇 년 만에 한번 발생하는 이런 아주 특이한 이벤트고, 다 같이. 이런 시기에는 이게 다 엮여서 악순환의 이런 고리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금리도 막 오르고 인플레이션도 심해지고. 그냥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 금리가 오르는데 천천히 올라. 별 문제 없어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근데 문제는 굉장히 단시간 내에 급격하게 오르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결정적인 시기에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은 판가름을 내는구나. 결정적인 시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산시장이 올라요. 그때는 둘 중에 하나죠. 돈을 벌거나 그냥 못 벌거나. 잃는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잃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산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하락 시기에는 잃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일단. 근데 소수의 사람들은 여기서 남들이 잃는데 수익을 이제 오히려 거꾸로 버는 거죠. 그러면 격차가 이때 벌어지는 거고, 보통 상승장은 되게 지루하게 긴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것 때문에 아주 특이한 일이었던 거고, 원래 이게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제 꾸준한 우상을 하잖아요. 근데 하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기간에 크게 떨어져요. 왜 아무도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걸까? 비싸다, 싸다. 비싸다, 싸다. 호재를 이야기하고, 개발 계획을 하고, 이런 거는 너무 좋지만, 이미 그런 것들은 다 가격이 반영이 되어 있고, 투자의 기본은 저평가일 때 사서 고평가일 때 파는 게 투자의 기본인데, 이 투자의 기본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퍼, PBR, PSR. 그래서 매출,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매출이나, 순이익이나, 순자산, 이거 대비해서 지금의 가치가 얼마나 비싼지, 싼지를 이야기하는데, 부동산 시장은 아무도 그런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데이터를 제가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부동산에 대한 이제 정부의 정책은 큰 틀 차원에서 보면 규제와 완화를 반복을 했어요.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 규제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 부동산 시장이 꺼지기 시작하면 완화를 시작합니다. 근데 규제를 하면 바로 떨어지고 완화를 하면 바로 오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역사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규제를 하고 4년, 5년 정도가 되면 변곡점이 나타나요.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완화 정책을 해도 바로 시장이 돌아서지 않고, 완화 정책을 시작하고 나서 2, 3년 정도는 걸리고, 완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를 해도 처음부터 엄청나게 100km 쇠망치로 때리지 않잖아요. 그쵸. 일단 조그맣게 좀 때려보고, 안 돼. 그럼 점점 센 걸 때리잖아요. 근데 완화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규제적 해제를 했잖아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푼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도 지금 하락세가 가파르고 거래 절벽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조금이나 이제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제 거래가 안 되니까. 세금. 그렇죠.
세금이 하나도 안 고치잖아요. 지금 큰일 나게 생겼어요. 거래량이 너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게 지방 자치단체별로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 주 수입원 중에 하나였는데 아예 이게 거래 단절 현상이다 보니까 네. 세금이 안 거치고 그래서 거래를 원활하게 그래서 조금 LTV 완화를 좀 해주고 대출 좀 더 받게 해주고 네. 뭐 10억 이상도 이제 뭐 대출 좀 해줄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뭔가 거래를 좀 활성화해 보려고 하지만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거래가 확 될 거냐? 제가 보기에는 그냥 거의 없다. 그냥 언발에 오줌 누기 정도? 근데 안 풀리죠? 그럼 네. 어떻게 돼요? 완화 정책을 조금씩 더 센 거를 풀어줄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 이런 완화 정책이 나오게 될 거고 이거의 끝판왕이 뭐냐? 취득세라든지 또는 양도세 네. 같은 문제일까요? 맞습니다. 네. 양도세를 특정 구간 안에 사면 양도세를 아예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이게 나오게 될 거예요. 아마. 예전에도 한번 있지 않았어요? 그럼요. IMF 때도 IMF 이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10년대 그 초중반 대세 하락장 네. 끝바지 즈음에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정부 이 완화 정책의 끝판왕은 결국은 세금. 세금. 네. 그쪽에서 완화시켜주는. 그렇죠. 그 정책이 나오게 되면 조금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겠네요. 조금 정도가 아니죠. 굉장히 많이 저는 반전될 수 있다고 보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하락장이면 사람들이 사기는 좀 무서워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네. 최고의 투자의 대가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대중들이 탐욕에 젖어서 사려고 할 때 나는 팔고 네. 그리고 반대로 대중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매수해라. 네. 분명히 그런 시장이 또 올 거라는 옵니다. 거. 네. 네. 제가 뭐 데이터가 보기에는 한 2, 3년 안에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생각보다 빠르게 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만큼 하락이 좀 급격하게 된다는 말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전망을 어떻게 했냐면 빨라도 26년, 27년 정도 얘기했고 네. 아마도 27, 28년 정도는 돼야 시장이 다시 돌아설 거다라고 제가 전망을 한 바가 있어요. 예전에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지금처럼 금리 인상이 될 줄은 알았지만 네. 이렇게까지 급속도로 될 줄은 몰랐어요. 이것도 이례적인 일이죠. 이렇게 완전 이례적인 일이죠. 거의 이런 일은 없는 일인데 아주 이례적인 일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2008년 이후에 이런 완만 하락 장세 패턴을 생각을 했고 네. 거기에 나름의 데이터를 좀 맞춰서 이제 바닥에 대한 시점을 어느 정도 전망을 했던 건데 이번은 다르다라는 거죠. 벌써 이미 20% 30%씩 빠지고 있는 단지들도 꽤 나오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는 더 올라가죠. 더 올라갈 거잖아요. 내년까지도 오를 거라는 전망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자, 금리는 더 올라갈 거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고 거기에 대출까지 가장 많아요. 거품도 가장 많고 대출도 많고 금리는 급속도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하락 패턴은 네.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완만한 하락 패턴이 아니라 네. 97년 IMF 당시에 일어났던 이런 급락형 패턴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와. 네,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지금 조금씩 거품이 지금 걷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전망에 대한 뷰가 바뀐 거죠. 원래대로라면 2020년대 후반, 네. 중후반 넘어서 그때 바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 2, 3년 내 빠르면 물론 이제 데이터는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시기에 뭐 따라 주간, 월간 계속 데이터가 바뀌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거는 바뀌는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지금 유출을 해보건데 한 2, 3년 정도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수도권에만 좀 해당이 되는 말일까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비슷하게 전국적으로 될까요? 네, 다 비슷한. 네. 사실 이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가 매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지만 네.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제 일자리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그쵸? 일자리가 있어야지 거기에 사는 이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가 이제 많아지는 지역을 이제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여기 이제 랭킹에 들어가서 지역 랭킹에서 이제 일자리 데이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일자리 수 데이터. 네. 그래서 이제 기준을 이제 최근 3년 너무 기니까 최근 6개월 정도로 좀 보고요. 이거를 이제 시도 기준이 아니라 읍면동 기준으로 좀 더 좁게 한번 보시면
자, 지금 이제 보시면 경기도 평택 고덕 같은 경우는 지금 일자리가 1350%. 그러니까 13배인 거죠, 13배. 지난 6개월 동안 일자리가 13배가 늘어난 겁니다. 평택 고덕에는 지금 삼성전자 공장 지금 계속 짓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늘고 있네요. 5월 달만 해도 일자리가 한 1,500개 정도 됐는데, 네. 6월 달 되니까 15,000개. 한 달 사이에 5,000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22,000개요? 22,000개.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물론 현재는 일용 노동직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공사를 하셔야 되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건설업 이런 걸 뭐가 뚝딱뚝딱 지었어요. 네. 그 다음엔 운영을 해야죠. 거기에. 그렇죠. 네. 그 다음엔 그 안에 누군가 들어와서 일을 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대다수는 삼성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고덕이나 이런 데는 항상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청주시 흥덕구 같은 경우도 네. 일자리가 5,000개가 지금 이제 보시면 500%가 넘게 늘었어요. 오, 그리고 네.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흥덕구가 일자리가 오. 완전 흥하고 있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 근데 여기에 자, 서울이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죠. 네. 없죠. 자, 보시면 이렇게 쭉 보면 언뜻 봐도 다 지방이죠. 네. 수도권 이제 평택. 평택 하나 있고 네. 제일 위에. 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지방 쪽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거기가 그렇죠. 좀 좋아질 수 있는 맞습니다.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부동산 투자는 일자리와 사람이 몰리는 수도권에 해라. 워낙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그렇죠. 많다고 하니까. 인구 감소 시대가 오니까 네. 지방은 끝이다. 근데 지방도 그렇죠.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냥 막연한 감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데이터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보시는 것처럼 최근 지난 6개월 동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곳들은 이제 지방이 많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읍면동이 너무 작다. 그럼 시군구를 분석하시면 돼요. 자, 그럼 시군구라면 좀 더 영역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는... 성남시 수정구. 그죠? 네네. 그래서 이거를 뭐 시도도 있고 시군구도 있고 읍면동도 있고 이거는 각자의 스타일 따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일자리가 좀 많이 늘어나는 지역들 좀 위주로 해서 거기에 네. 뭐 투자 점수나 여러 가지 이제 또 관련한 데이터들을 보면서 네. 향후 이제 좀 유망한 그런 지역들을 좀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들 중에서 조정 대상인 지역이 있었다면 네.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광역시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네. 혹시 광역시 쪽은 어떻게 될지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광역시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거품이 네. 너무 많아요. 아, 그러니까 광역시뿐만 아니라 일단은 전국적으로 거품이 너무 많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수급 네. 데이터가 되게 그런 걸 좀 보기 좋은데요. 자,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X축이 이제 매매 수급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어디가 매도세가 많고 매수세는 없는지. 그래서 100일일수록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맞습니다. 0이 될수록 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다 왼쪽에 있죠. 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사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팔 사람만 가득 차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조금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요렇게 하나를 묶을 수 있겠죠. 네. 딱 두 분류가 나뉘네요. 네, 왼쪽에 있고 밑에 있는 지역들. 여기는 이제 매매 시장, 전세 시장이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광역시 얘기하셨잖아요. 네. 광역시 다 어디 있어요? 여기 나뉘네요. 광주, 대전, 대구, 세종, 부산, 인천. 그죠? 울산만 울산 조금 말고. 위에 있고. 네. 근데 울산도 상당히 왼쪽에 있죠. 네. 네,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저평가 인덱스들을 봤을 때 광역시에도 거품이 너무 많아요. 너무 고평가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품들이 앞으로 상당히 좀 많이 빠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시장 상황이 보시는 것처럼 광역시나 수도권이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지역들이 이제 하락폭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는 클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네네. 가능성이 많은 게 아니고요. 네. 거의 아마 내년에가 하락세가 훨씬 더 심할 겁니다. 올해보다. 네. 올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 초입이죠.
광역시 쪽은 이제 규제지역을 풀었잖아요. 네. 근데 세종은 여전히 묶어놨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더라고요. 왜냐면 네. 세종도 많이 내렸는데 네. 왜 여기는 아직까지 묶어놨을까? 그러게요. 네. 지금 이제 집값이 어디가 비싸냐 이걸 봤을 때 당연히 서울의 집값이 제일 비싸고요. 네. 그 다음 집값 비싼 곳이 어딜까요? 인천일까요? 경기도일까요? 부산, 대구, 뭐 세종, 대전 여러 지역이 있는데 네. 그 다음 지역이 어딜까요? 세종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중위값이 한 9억대라면 네. 세종이 2위로 한 6억대 정도 되는데요. 네. 근데 광역시가 3억대 정도예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세종에 대한 이런 거품이 좀 더 좀 빠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눈여겨서 보고 있는 좀 지역 중에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분석으로 들어가면 이제 일단 투자 점수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투자 점수라는 거는 뭐냐면 그 지역에 투자를 하기를 얼마나 좋은지를 하나의 점수로 보여주는 건데 네. 사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라는 게 뭐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 주택 구매력 지수, 입주 물량, 미분양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걸 다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인덱스로 뽑아내기 바로 투자 점수예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가중치를 조금 더 플러스가 됐을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매기신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저는 너무 데이터 너무 힘들어, 복잡해요. 네. 저는 하나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투자 점수를 보시면 됩니다. 요때는 세종이 점수가 좋았죠.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세종이 투자해도 돼요. 근데 이제 좋음에서 떨어지면 저는 안 해요, 개인적으로. 그럼 만약 매도를 한다면 지금 점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을 수 이때가 있겠네요. 언제냐면 21년 4월, 5월 달이었네요. 네. 한참 시장 뜨거웠을 때. 네. 네. 그리고 시장이 뜨거웠을 때. 뜨거웠을 때 팔아야죠.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잡아줄 수 있는 게 저는 데이터라고 생각해요. 데이터는 감정이 없으니까. 감정이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여기 이제 저희 그 리치고 팀에서 만든 점수입니다. 이 투자 점수라고 하는 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지방 시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렇죠. 수도권은 2013년, 14년까지 계속 하락하는 이 기간 동안 지방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데이터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2009년 3월 달로 이제 시계를 돌려놨고요. 네. 그래서 2009년 3월 달 기준으로 시군구에서 지금 어디 투자하면 돈 벌 수 있어를 순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얘가. 자, 첫 번째가 누구죠? 부산 북구. 부산 북구. 네. 그때가 부산 북구를 클릭을 해볼게요. 네. 그때가 이때입니다. 요 선 있죠? 네. 요 위에서. 선이 매매가고 요 선이 전세가입니다. 전세가? 네. 자, 이때 샀으면 어때요? 완전 바닥이죠. 와, 진짜 바닥이네요. 완전 바닥이죠. 네. 그 다음에 제주 서귀포기 볼까요? 이때 샀으면 어때요? 완전 바닥이죠. 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투자 점수라는 게 있고, 이제 상승임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투자 점수는 그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는 거고, 네. 상승임 지수는 얘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또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에너지 개입바처럼 만들어서 둘 다 봐야 돼요. 투자 점수가 높으면서 상승임 지수가 높으면 투자하면 돈 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투자 점수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맞아요. 상승임 지수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더 많이 오를 수 있을 거다라는 네. 지표로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하나도 없죠. 네, 없어요. 네, 다 지방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시도 기준으로 한번 지금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에 제일 안 좋은 데가 어디죠? 인천. 네. 경기, 서울. 보시는 것처럼 상승임 지수가 이때는 1%밖에 안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제일 안 좋은 데가 수도권이었다. 네. 그리고 이제 좋은 데가 제주, 세종, 광주, 부산, 대전. 요게 이제 시도 기준으로 본 거고. 네. 자, 그 다음에 수도권 시장이 바닥을 찍었던 2014년 중순 정도로 한번 볼게요. 네. 그때만 해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긴가민가 했거든요. 이거 시장이 돌아가니 많이. 맞아요. 말들도 너무 많았고 사실 바닥이었는데 이때가. 네. 자, 이때 1등이 누구예요? 광명이요. 근데 광명은 상승지수가 조금 약하죠. 네. 근데 눈에 딱 띄는 게 어디예요? 투자하면 상승지수 높은데 어딥니까? 영등포구. 영등포구. 네. 자, 그러면 이거 봤으면 자, 정확하게 저점이 아니에요. 진짜 거의 정확한 저점입니다. 거의 정확한 저점이죠. 네.
자, 그리고 뭐 여기 또 보시면 서울 양천구, 그 다음에 뭐 서울 성동구. 지금 뭐 거의 대부분 다 저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뭐 투자 점수가 얼마나 정확한지 아시겠죠. 제가 첫 책을 써냈던 게 이제 2017년 말의 데이터를 가지고 2018년 2월 초에 이제 제 첫 번째 책이 출간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데이터상으로 얘기한 데가 서울, 대전, 전남. 여기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이후로 진짜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이때 뭐 팔달구, 대전 있고, 그죠? 기흥, 수원시 장안구, 분당구, 중원구, 지금 대전 중구.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때는 좀 서울은 좀 그렇게 많이 없죠. 경기도랑 대전 뭐 이런 이때 투자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투자 점수,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마다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클이 시작된 기간을 저는 기간을 세팅해서 봅니다. 수도권이나 좀 큰 지역들 같은 경우 이 상승 좀 크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7년 정도 사이클을 좀 보는 거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세종 같은 경우는 전세 대비해서 저평가가 언제가 제일 좋았냐면 2016년 이럴 때. 이때는 근데 투자 점수도 어땠을까요? 높았네요. 그렇죠. 이때는 2016년이니까 이때잖아요, 이때. 투자 점수 여전히 좋음이잖아요. 투자 점수 좋죠.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 너무 좋죠. 그 다음 소득 대비해서도 2016년이면 여전히 지금 녹색 부를 때. 소득 대비도 같이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소득 대비 얼마나 비싼지 싼지. 2010년 전세가율도 높을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향후에 이제 세종을 조금 눈여겨보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투자 점수가 바닥치고 올라오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입주 물량이 어때요? 입주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미분양이 딱 거의 없어요. 한 10채 정도. 야, 진짜 거의 없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일자리를 전국 기준으로 최근 3년 놓고 보면 누가 1등이냐면 세종이에요. 세종이 1등이네요. 요거를 뭐 한 1년으로 놓고 봐도 최근 1년 동안 시도 기준으로 일자리가 제일 많이 늘어난 데가 어디냐면 세종입니다. 자, 그러면 일자리 늘어나죠. 미분양 거의 없죠. 그다음에 향후 입주 물량 거의 없죠. 그리고 투자 점수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자, 지금 지금 물론 지금 이렇게 사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데이터 보면서 천천히 기다리다가 아마 빠르면 내년 말 정도에도 올 기회가 저는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내년 말이요? 빠르면. 그래서 내년 말에서 한 내후년 어느 정도 즈음을 저는 좀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수도권 같은 경우는 2, 3년 정도의 바닥을 찍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 세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분위기상 올라오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투자 점수가 최악을 지나서 이제 조금씩 위로 올라오고 있고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면 빠르면 내년 어느 즈음부터는 다시 좋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혹시 그 광역시랑 세종을 제외한 좀 다른 지역들은 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아까 이제 광역시랑 수도권은 보시는 것 좀 굉장히 상황이 안 좋고요. 그나마 왼쪽에 있긴 하지만 좀 위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방은 상대적으로 아직은 실수요인 전세가 여전히 탄탄하게 뒤를 받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경북이나 충북이나 뭐 제주, 전남 이런 지역들, 강원, 그나마 이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강원이죠. 그래서 이 지역들은 원래라면은 이 지역들이 괜찮았을 텐데 이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과 초저금리 거기에 임대차 3법 때문에 이 지방 지역들이 너무 단기간에 너무 급속도로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도 거품이 빠져야 됩니다. 여기도 거품이 빠져야 돼요. 거품이 지금 빠지는 과정이 이미 시작됐고 지방들도. 하지만 만약에 이제 뭐 가격이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빠진 걸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쪽 지역들에서도 상당히 빠르게, 그러니까 아까 세종을 제가 빠르면 내년 말에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이 지방 지역들에서도 빠르면 내년 말 정도에 저는 기회가 올 수 있는 지역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들 중에서 이제 앞으로 입주 물량도 별로 없고 근데 인구는 또 계속 몰리고 늘어나고 있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데이터로 보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죠.
근데 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네.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대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대구에도 좀 공급이 많은 편이고 한데 경북 네. 지역이 전세 수급 동향에서 상당히 네. 높이 올라가 있어요. 네, 상당히 높죠. 네. 네. 그럼 이 정도면 좀 좋게 봐야 되는 걸까요? 전세 수급이 이제 높다라는 건 뭐냐면 전세가 뒤를 이제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세 매물이 나온 것보다 수요가 더 많은 거예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전세 수급이 높은 거거든요. 네. 물론 경북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좀 많이 지역별로 많이 다르겠죠, 좀 아마도.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하락장에서는 이런 지역들을 갖고 있는 게 너무 좋죠. 전세 수급이 높은 지역들. 네.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는요, 둘 중에 하나만 오르면 됩니다. 매매가가 오르거나 네. 아니면 전세가가 오르거나 둘 중에 하나만 오르면 우리가 보통 갭 투자라고 하는데 네. 갭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아, 전세가 오르면 전세값 오른 차익이 있을 거고 그렇죠. 매매값이 올라도 매매 차익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네. 전세 수급이 좋은 지역들, 네. 이런 지역들은 이런 하락장에도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강하고 이런 시기에도 물론 매매가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네. 결국은 전세가 올라가서 좀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매매도 오르면 좋을 건데 네. 매매도 내리고 있고 전세도 오르면 좋은데 전세까지 내리고 동반 하락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 초 이럴 때 좀 전월세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매매 시장이 안 좋으면은 전세 시장이 올라요. 아무도 집을 안 살려고 할 테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집은 선택지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매매로 내 집에 살거나 아니면 남의 집을 전세나 월세로 빌려서 살든가. 근데 부동산 시장이 이미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매매 시장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죠. 그럼 사람들은 어디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전월세로 몰릴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원래대로라면 올라갔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은 수도권 시장이 대자 하락을 했던 2010년, 11년, 12년, 13년 이럴 때에도 매매가는 떨어졌지만 전세가는 올랐어요. 왜? 사람들의 수요가 전세로 몰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올해 8월달, 작년이나 올해 초에 올해 부동산이 여전히 좋을 거라고 이야기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세 대란이었죠. 그렇죠. 전세 대란이 올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전세 대란 안 올 거라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네. 대표님 전세 오히려 역전세 그렇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근데 말씀 주셨죠. 이제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놓친 게 뭐냐면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전세가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원래대로라면은 전세 가격도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도 역사적으로 이제 너무나도 고평가인 상태지만 전세 가격도 거품이 너무 심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일단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주식, 코인, 부동산으로 엄청난 투자 광풍이 불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지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그냥 기름을 부어버렸죠. 그게 이제 임대차 3법이고 전세 갱신 기간을 2년이 아니라 4년으로 늘리면서 집주인들이 4년치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원래 이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면 말도 못하게 전세가 올라가 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전세 가격만 올라간 게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월세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거의 전세에 비례하게끔 오르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잠실 리센츠의 데이터를 봤는데 월세가 거의 한 70% 정도 올랐어요. 와. 말도 안 되는 거죠. 오, 네.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직전과 너무 한 70% 차이가 나요, 월세가. 원래 월세가 뭐 한 200이었다. 그럼 70%, 27, 24, 340. 오, 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금 전세든 월세든 거품이 너무 많이 껴있다. 매매에만 거품이 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월세도 거품이 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개 동반 같이 하락을 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건 수요 측면에서만 봐도 안 되고 네. 공급 측면에서만 봐도 둘 다 봐야 돼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 수요가 완전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자, 전세가 이렇게 가격이 엄청 급등한 상태였는데 코로나 터졌을 즈음에 불과 작년 7월 달에도 기준금리가 몇 프로였어요? 0.5%였잖아요. 네. 금리가 너무 싸니까 내가 전세 대출 끌어다가 고평가긴 하지만 끌어다가 내가 대출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금리가 싸니까. 근데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이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죠. 정말 힘들어지죠. 힘들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전세가 이제 고평가돼서 그 전세 대출 받은 거 이자 납부하는 것도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것도 있는데 이 지금의 금리 급등이 일어나는 현상의 기반에는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도 올라. 그렇죠. 이자도 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내 호주머니 사정이 어때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갈수록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미 원래는 한 이 정도에 형성돼야 됐던 이 전세 가격이 네. 대출 껴있는데 이거를 부담을 해요, 못해요? 부담할 수 없죠. 어렵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수요자 이 측면에서는 나 그 가격에 제 전세 못 살아요. 이런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도 뭐야 분위기가 바뀌었네? 이거 전세 내려야 되나? 이러면서 지금 전세가마저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매매도 못 가. 네. 전세도 못 가. 그럼 어디밖에 없어요? 월세밖에 없잖아요. 네. 월세도 싸지가 않아요. 월세도 싸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월세도 이미 이제 코로나라 임대차 3번 때 월세 너무 많이 급등을 했고 근데 그나마 사람들 몰리는 데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월세가 그나마 조금 여전히 간세를 띠고 있지만 월세도 내년에는 어떻게 된다? 월세도 떨어지게 될 거다. 왜냐하면 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공급자 측면에서는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이 아파트 내가 월세를 내놓는 입장에서는 낮추고 싶어요? 안 낮추고 싶죠. 그쵸. 근데 언제 낮춰요? 내가 예를 들면 월세 300에 내놨는데 아무도 거들떠 보질 않는 거예요. 네. 보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야죠. 내려야죠. 수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자, 공급자 측면이고 수요자 측면에서 한번 보자고요. 네. 자, 지금 코인 어떻게 됐어요? 많이 내렸죠. 주식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리고 있죠. 그리고 코스피도 2,300 깨졌더라고요. 깨졌죠. 오늘 네. 깨졌죠. 자, 거기다 대출은요. 100만 원 대출 이자 내던 거에 지금 거의 2배 넘게 네. 내고 있죠. 넘어가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더 어떻게 된다? 더 올라갈 수 있죠. 이게 250, 300이 될 수 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죠. 거기다가 장바구니 물가도 지금 전기료 있습니다. 올라가죠. 또 가스요금도 올라가죠. 전기료와 가스요금요 거의 세금 같은 겁니다.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다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결국 계속해서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물가는 계속 쉽게 진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 호주머니 사정은 어떻게 된다? 내가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지.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저녁을 굶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진짜 심각하죠. 네. 자, 그럼 수요자 측면에서는 이렇게까지 비싸진 월세를 감당할 수 있다, 없다? 갈수록 힘들다. 네. 갈수록 힘들어지고. 그러면 그 수요를 못 맞추는 월세 300 저 못 내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외곽으로 자꾸 가고 사람들은 공급자 측면에서는 월세 이거 낮춰야 되겠네? 이런 시기가 저는 내년 중반 안에 올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이랬던 적이 있을까요? 아, 네. 요게 이제 보시면 이제 전세 수급 데이터예요. 전세 수급이 이렇게 마이너스 들어가면 전세가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네. 자, 근데 이때 이렇게 훅 떨어졌다가 올라갔죠. 오, 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가 금융위기 터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터지면 사람들의 자산이 다 박살이 나 쪼그라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 전세 가격마저도 같이 떨어집니다. 자, 근데 지금 어때요? 요때는 이제 잠깐 입주 물량 때문에 서울이 잠깐 그랬던 거고 네. 지금 또 다시 마이너스로 들어섰죠. 네. 자,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그렇게 거품도 없었는데. 네. 그래서 아마도 월세 시장도 이제는 내년 한 중반 안에는 월세도 가격이 아무리 좋게 봐도 보합이고요. 조금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월세 가격마저도 떨어지게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